안녕하십니까. 저는 경기북부 장애인가족지원센터 교육연구개발팀 팀장을 맡고 있는 김정훈이라고 합니다. 오늘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경기도 장애인가족 특화 프로그램 연구개발 결과 보고회가 있는 날입니다. 지난 2019년 저희 경기북부 장애인가족지원센터와 서울여자대학교는 함께 연구를 진행하였는데요. 경기도 장애인가족 복지욕구 및 실태조사라는 연구를 진행하여 경기도의 장애인가족분들의 욕구를 도출하였습니다. 장애인가족분들이 가장 크게 요구하는 부분들은 자녀의 자립에 대한 부분, 그리고 생애주기별 맞춤 지원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하여 올해는 해당 연구 결과를 통해 대진대학교 연구진과 함께 연구를 추가적으로 진행하여 지역사회에서 활용 가능한 장애인가족 생애주기별 맞춤 지원 매뉴얼을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오늘은 그 결과를 공유하고 성과를 알리는 자리입니다. 많은 관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연구 결과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는 본 연구의 연구 책임자이신 대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김민영 교수님께서 진행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경기도 특화 장애인 가족지원 매뉴얼 담당하고 있는 대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김민영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을 이제 실제 현장에서 뵈어야 되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이렇게 화면으로 만나 뵙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의 조금 더 원활하게 소통을 들을 수 있도록 여긴 지금 저 혼자 있기 때문에 마스크는 벗고 제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제가 발표할 순서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특화 장애인 가족지원 매뉴얼의 연구 목적, 그리고 어떻게 연구가 되었는지 연구에 대한 개요, 그리고 이 연구 보고서 제작에서 저희가 가장 주안점으로 잡았던 것은 무엇인지, 그리고 연구 결과 내용들을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매뉴얼이 어떻게 활용될 것인지 활용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연구를 통해서 도출한 결론 및 제언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그럼 연구의 목적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 연구를 시작하게 된 이유는 먼저 이 장애인들의 자립생활에 대해서 굉장히 최근 들어서 관심이 많이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이 자립생활을 할 수 있는 실질적인 인프라는 매우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자립생활이라는 것이 성인기에 어느 성인가 됐을 때 바로 이렇게 단편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자립생활이라는 것은 어릴 때부터, 그러니까 초등학교 시절, 중고등학교 시절, 그리고 성인기에 이르기까지 각 단계별로 차곡차곡 훈련이 쌓아져 있을 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그렇다면은 우리 아이는 지금 초등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초등학교 때 해야 될 거는 뭐지? 그 다음에 중학교 때 해야 될 거 뭐지? 그 다음에 고등학교 시기에, 그리고 성인 시기에 준비할 건 뭐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애 주기별로 자립생활 훈련을 미리 해 나가야 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에서 우리가 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다음요.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여기에서 우리 이 매뉴얼에서는 뇌병변 장애인과 발달 장애인 두 장애 유형을 포커스로 맞춰서 제작을 하였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중증 장애인 그 발달 장애인과 뇌병변 장애인, 그 중에서도 이 최중증의 우리 이른바 와상의 뇌병변 장애 같은 경우는 중복 장애를 가지고 있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요. 그렇기 때문에 되게 복합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사실 관련 연구가 되게 미흡했습니다. 저도 이번에 자료를 찾다 보니까 뇌병변에 대한 연구가 이렇게 없었나, 자료가 이렇게 부족했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래도 발달장애인도 소수이지만 또 뇌병변 장애인, 그 중에서도 이제 성인 뇌병변 장애는 굉장히 많지만 우리 학령기나 아니면 청소년기에 있는 이런 중복 장애를 가지고 있는 뇌병변 장애는 소수이다 보니까 그동안
좀 그 부분에 대한 지원할 수 있는 자료라든가 정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너무나 미흡했었고, 그리고 이제는 장애인들도 나이를 먹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장애인의 고령화에 따라서 우리 이제 장애인들이 중장년 장애인의 숫자가 어마무지하게 많아졌어요. 그래서 이런 중장년 장애인들에 대한 자립생활에 대한 지원책이 굉장히 미비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부모님들도 연령이 높아지다 보니까 이제는 장애인들도 중장년이 되고 부모님들은 노령층이 되다 보니까 이제 부모 사후를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필요한데 거기에 대한 정보가 매우 없고, 또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여태까지 전문가 중심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오다 보니까 결국은 이 보호자가 필요한, 보호자가 직접 보고 익힐 수 있는 매뉴얼이 없다라는 이런 취지 때문에 우리 경기북부 장애인 가족지원센터에서는 경기도 특화 장애인 가족지원 프로그램 개발 및 매뉴얼을 제작하고자 하는 그런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이 매뉴얼에서는요, 다른 지역이 아니라 경기도를 한정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내 장애인 복지 정책 및 서비스 이용 실태, 현황 분석을 먼저 해서 지금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복지 정책은 어디까지 와 있는지,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알아본 다음에 그 다음에는 우리가 현재 경기도 거주하고 있는 뇌병변 장애인과 발달 장애인들이 어떤 그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지 실태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이 요구하고 있는 요구사항들, 아무래도 당사자가 요구하는 것이 가장 정확한 의견이겠죠. 그래서 이런 정책들을 좀 저희가 포커스 그룹 인터뷰로 통해서 정책에 대한 개선 방향들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걸 토대로 해서 우리가 자립생활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어떤 것들이 필요할 것인가 라는 부분들을 고민을 해서 뇌병변 장애인 및 발달장애인들의 가족들이 지원하기 위한 매뉴얼을 개발해서 보급하고자 이 연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이 연구의 개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연구의 범위는, 지역적 범위는 경기도 전체입니다. 그리고 광역도 범위로는 국내 또는 국외 사례도 들어갈 수가 있겠죠. 그리고 시간적 범위는 저희가 작성은 2020년도에 작성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제 올해는 매뉴얼 제작까지이고요. 내년도에는 실제 제작된 매뉴얼을 가지고 교육하고 하는 것들은 아마 2021년도에 이뤄질 것입니다. 그리고 내용적 범위를 보시면 장애인 자립생활이 뭔지 개념과 동향에 대해서 분석을 해보고, 특히 이제 장애인들에게 있어서 왜 생애주기적 접근이 필요한지, 중요한지 알아볼 거고요. 그리고 뇌병변 장애인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발달 장애인들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뇌병변이면서 발달 장애를 같이 가지고 있는, 즉 중복 장애를 가지고 있는 장애인의 특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경기도 내에 있는 장애인 복지 어떤 이용 현황에 대해서 분석을 해보고, 즉 이 이용 현황이라는 것은 실제 가지고 있는 욕구 대비 실제 이용하고 있는 그 서비스를 비교 분석해서 정말 원하는 욕구가 잘 실현이 되고 있는지 알아볼 것입니다. 그리고 장애인 가족지원 매뉴얼을 만들고, 그리고 정부 및 지자체에 장애인 복지 정책에 대한 건의를 넣는 것으로 이렇게 내용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연구 수행 기관은 대진대학교 산학협력단이고, 저는 책임 연구원인 대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김민영 교수입니다. 자, 이 연구 수행에는 저 혼자뿐만 아니라 또 굉장히 많은 분들이 함께 참여해 주셨고 굉장히 좋은 의견들을 주셨습니다. 먼저 당사자 집단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우리 이제 초점 집단 인터뷰에 보호자 및 비장애 형제 자매가 총 18분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건 생애 주기별로 하기 때문에 학령기 그러니까 초등학교식이죠. 초등학교식에 뇌병변 장애인 및 발달 장애인 부모님 참석해 주셨고, 또 청소년기 뇌병변 및 발달 장애인 부모님 5명 이렇게 같이 참석을 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성인기는 굉장히 특성이 다양하고 욕구가 다르기 때문에 성인기에는 뇌병변 장애인 부모님과 발달 장애인 부모님을
각각 나누어서 인터뷰를 실시했고, 또한 우리가 항상 가족하면 보호자만 들어가는데, 사실은 이 비장애 형제도 굉장히 부모 사회에 대한 부담을 많이 갖고 있고, 또 실질적으로는 또 우리 장애인 당사자와 같은 비슷한 또 또래 집단으로서 굉장히 가족 내에서 미치는 영향이 큽니다. 그래서 비장애 형제 자매를 대상으로 해서 인터뷰를 실시를 했습니다. 그 다음 이 연구에는 전문가 총 10분이 함께 참여해 주셨습니다. 먼저 경기도 장애인복지정책 및 서비스에 대한 연구를 주로 하시는 경기복지재단의 이병화 박사님 전문가 자문에 참여하셔서 또 일정 부분들에 대한 자료와 정보를 제공을 해주셨고, 그 다음 전문가 초점 집단 인터뷰로 해서 현장에 계신 장애인 전문가 9분을 모셨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대로 가족지원센터장님이나 아니면은 부모연대에 계신 분들, 그리고 또한 장애인복지관에 근무하고 계시는 분들, 또 관련 연구소, 그리고 관련 학교에 특수학교 재학 중에 계시는 선생님들 등 여러분들의 전문가분들의 자문을 얻어서 또 자문 내용도 저희가 이 연구에 반영을 하였습니다. 연구의 추진 결과입니다. 굉장히 이번 연구가 코로나 때문에 좀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먼저 연구에 대한 기획회는 4월에 있었고, 어떤 기관에서 연구를 하게 될 것인지 연구에 대한 그 착수 기간을 선정하고 또 착수한 착수 보고회가 5월에 있었습니다. 그 다음 연구 계획에 대한 부분이 이제 5월부터 6월에 진행이 되었고, 포커스 그룹 인터뷰가 이제 6월에서 7월 말까지 이렇게 약 2달에 걸쳐서 포커스 그룹과 인터뷰를 진행했는데 또 코로나로 인해서 중간중간 또 좀 중단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인터뷰 결과를 정리하고 또 서비스 현황자를 정리해서 2011월에는 이제 연구 계획을 또 일부 수정하고 정책 현황자를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전문가분들은 직접 만나서 이제 인터뷰를 실시하지 못하고 서면을 통해서 인터뷰 및 자문을 받았고, 이를 통해서 매뉴얼 초안을 작성을 했고, 오늘 이렇게 최종 성과 보고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매뉴얼 배포는 1월에 될 예정이고, 그리고 1월 이후에는 이 제작된 매뉴얼을 가지고 아마 경기 장애인 가족지원센터에서 경기북부 장애인 가족지원센터에서 이 매뉴얼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부모님들 대상으로 해서 활용 교육이 있을 예정입니다. 자, 그럼 이 연구보고서 제작의 주안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기존에도 아마 연구는 많이 있었을 테지만 이 본 연구가 기존의 연구하고 어떻게 다른지 차별적인 부분들을 말씀드리자면, 먼저 매뉴얼에 대해서 가정 내 활용 가능성을 강화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생애 주기별로 우리 아이가 있는 단계별로 활용할 수 있게끔 학령기, 청소년기, 성인기 있게 생애 주기별로 구분했고, 뇌병변 장애인과 발달 장애를 구분했습니다. 물론 중복되는 부분들도 있지만요. 그리고 단계별로 반복할 수 있도록 1단계부터 10단계까지가 있다고 하면은 한 번에 모든 단계를 다 할 수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오늘은 1단계까지만, 또 다음번 훈련할 때는 2단계까지만 이렇게 체크리스트를 통해서 체크해 가면서 단계별로 보고 반복 학습을 할 수 있도록 해놨고요. 그리고 보호자 중심에 좀 쉽게 평상시에 우리가 쓰는 쉬운 언어로 만들었다라는 거, 그리고 우리가 또 뇌병변 최중증 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지원 인력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부분이 분명 있습니다. 이때 이 보조 인력이 활용할 수 있도록 올바른 지원 방법에 대해서 넣은 것이 특징입니다. 그리고 뇌병변 장애인의 어떤 그 지원 방법을 강화한 것이 또 특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뇌병변 장애인에 대해서 기존의 정보가 많이 부족했는데 특히 또 인지가 많이 있고 없고, 그 다음에 또 중복 장애가 있고 없고 등 이 장애 정도의 격차가 심하고, 또한 이 뇌병변 장애 같은 경우는 의료적 처치적 지원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통증 치료라든가 아니면 물리치료라든가 아니면은 또 가정 내에서 석션이라든가 아니면은 또 이렇게 소변줄이라든가 이런 등등등 아주 기본적인 또 의료적 처치 지원이 필요한 부분들에 대한 내용들을 다 넣었고요. 그리고
이 친구들에게도 굉장히 문화 여가 생활이 중요하다라는 것, 또 이런 부분들을 좀 더 넣어봤습니다. 그리고 또 이 연구 보고서 제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당사자의 목소리를 어떻게 낼 것인가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초점 집단의 인터뷰를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애 주기별로 보호자를 나누어서 인터뷰를 했고, 성인 같은 경우에는 장애 유형에 따라 분류해서 인터뷰를 실시했고요. 그리고 경기도 복지정책 최고의 전문가들로부터 자문을 받고, 또한 비장애 형제 인터뷰를 좀 더 추가했다라는 것이 기존의 이제 보호자 중심의 인터뷰에서 탈피했다라는 점, 이것이 이 연구 보고서를 제작하는데 기존의 연구 보고서의 어떤 다른 특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는 이제 그 연구 결과에 대해서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연구 결과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먼저 경기도에 그렇다고 하면은 장애인 가족을 지원하는 정책인 어떤 것들이 있는가 궁금하실 텐데, 제일 중요한 것은 경기도 장애인 가족 지원 조례입니다. 이거는 도지사의 책무로 해서 도지사는 장애인 가족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경기도 장애인 가족 지원 계획을 매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 내용에는 가족 지원 조례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냐 보니, 장애인 가족에 대한 현황, 실태 욕구 조사, 그 다음 인식 개선, 돌봄 및 휴식 지원, 사례 관리, 상담 교육, 그 다음 장애인 가족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등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한 것을 조례로 정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 지원 정책을 살펴봤고요. 그 다음 지금부터는 이제 경기도 뇌병변 장애인 실태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실제 이걸 보시면 뇌병변 장애인들이 어떤 서비스를 필요로 하고 있는데, 실제 지금 이용하고 있는 서비스는 이 정도이고,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서비스들이 더 보완이 필요하겠구나 라는 것들을 여러분들께서 아마 예측이 가능하실 것입니다. 자, 그래서 먼저 요거는 이제 기존에 뇌병변 장애인에 대한 실태조사 연구했었던 것들 중에서 우리가 이제 의미 있는 좀 정보들만 뽑아가지고 와 봤습니다. 여기 보시다시피 일상생활 영역에 있어서 거의 절반에 해당하는 뇌병변 장애인들은 모든 일과 대부분의 일에 있어서 도움이 필요함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영역뿐만이 아니라 아동 청소년기까지도 마찬가지죠. 자, 그리고 우리가 뇌병변 장애인 같은 경우는 만성 질환을 가지고 있다는 게 특징입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뇌전증, 우리가 간질, 경기라고 하죠. 이런 것들을 갖고 있는 경우가 64%나 갖고 있었고, 정형외과 계통이라든가 호흡기 계통의 문제를 갖고 있는 경우도 많이 있었고, 또 여기서 주목할 만한 것은 우리가 뇌병변 장애 같은 경우는 주로 조산화라든가 이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희귀 난치성 장애를 같이 동반한 경우가 굉장히 상당히 많이 있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뇌병변 장애는 다른 어떤 장애보다도 굉장히 좀 복합적인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장애라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우리 뇌병변 장애인들이 건강관리를 위해서 어떤 것들을 하고 있나 봤더니, 일단은 자세를 자기 마음대로 가누지 못하다 보니까 자세 유지 및 관리하는 거가 모든 뇌병변 장애인들 거의 50% 정도가 이 부분을 하고 있고, 또한 굉장히 이제 몸이나 자세가 틀어지다 보면 통증이 옵니다. 그래서 이런 통증 관리에도 굉장히 많은 부분 또 이렇게 하고 있는 걸로 나타났고, 또 몸을 가누다 보니까 욕창, 간호, 그리고 우리가 석션이라고 하는 거, 그리고 또 이제 그 영양도 이른바 코줄을 통해서 영양 관리하는 거,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자, 다음 건강 유지를 위해서 그럼 가장 필요한 것들이 무엇인가를 이제 물어보았더니, 그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장애인 전문병원 확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예, 아무래도 뇌병변 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이 건강유지 이 부분이 굉장히 관심이 많이 계셨고, 특히 장애 특성을 잘 알고 있는 장애인 전문병원 확대가 굉장히 시급하다는 이런 의견도 많이 주셨고, 특히 수술비라든가 치료비라든가 이런 비용들에 대한 부담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얘기 진짜 많이 주셨고, 또한 보장기,
보장기구에 대한 지원 부분들도 좀 더 강화되어야 된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뇌병변 장애는 어느 영역보다도 재활치료가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재활치료 서비스를 이제 이용하지 않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이것도 병원, 또 바우처 서비스, 장애인 복지관별로 좀 틀린데요. 사실 병원 같은 경우에는 너무나 비용 부담이 비싸서 이런 경우가 많이 있었고, 또한 주변에 시설이 없어서 이런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반면에 이제 바우처 같은 경우에도 역시 보면은 비용 부담이 가장 높았고, 또한 이용 자격이 되지 않아서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복지관 쪽에서는 주변에 시설이 없어서 이용을 못한다가 제일 많이 있었고, 또 그리고 그 다음에 제일 큰 이유는 일단은 복지관에는 대기자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이용자가 꽉 차서 이용하지 못한다. 그리고 또 복지관에는 서비스 이용 자격 조건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자격 조건이 되지 않아서 이용 못한다라는 것이 가장 큰 문제점으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다음 우리가 이제 고등학교 및 전공과 전환교육 서비스입니다. 사실 여기서 보시면요, 이 수치가 필요는 이만큼 거의 80%, 70-80%인데 이용은 15%에서 20%입니다. 이 이야기는 결국 욕구는 이만큼 있지만은 실제 이용하는 것은 욕구를 따라가지 못한다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만족도도 굉장히 낮은 점수대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뇌병변 장애인들의 어떤 직업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서는 보다 보완이 필요하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고, 또한 뇌병변 장애인들이 복지 서비스를 필요한데도 이용하지 못하는 이유를 보면은 가장 큰 이유는 일단은 대기자가 너무 많아서 이용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는 계속 얘기를 하지만은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너무나 부족하다는 얘기죠. 서울 같은 경우에는 뇌병변 장애인 복지관이 있지만 경기도에는 뇌병변 장애인 복지관도 없습니다. 또한 서울에는 또 뇌병변 장애인들을 위한 비전센터가 생겼다라는 거 아마 부모님들께서는 알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경기도에는 아직 없습니다. 이렇게 좀 필요한 서비스가 없어서 주변에 시설도 없고 이미 있는 시설에는 기존의 이용자들로 꽉 차 있기 때문에 들어갈 수가 없고, 그리고 또 다른 서비스라고 이용하다 보니까 또 서비스 시간이 맞지도 않고 이런 경우들이 많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다음요. 그다음 뇌병변 장애인들의 취업 현황을 보면요. 여기 이제 응답자들 중에서 단 16%만이 일을 한 적이 있었고, 그나마도 보호 고용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최중증 장애가 있다 보니까 좀 취업 면에 있어서도 굉장히 어려운 점이 있었고, 근데 이제 취업 쪽에서 취업 경로를 보면 역시 지인들에 대한 아는 사람들이 소개해주거나 추천하는 거, 이 부분이 이제 제일 높았고요. 취업 경로에 있어서 지인 소개나 추천이 높다라는 것은 아직도 이 부분에 있어서 공식적인 발판이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종사자 수도 보면은 좀 작은 곳에 비교적 많이 취업돼 있고, 뭐 큰 대기업 같은 데라든가 이런 데에는 취업률이 적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서비스에 있어서 차별 경험 보시면요, 우리가 식당이라든가 공연장이라든가 체육시설, 일반 시설에서 굉장히 차별 경험이 거의 뭐 절반 이상 나오는 것들이 있고요. 또 우리가 여기서 눈여겨볼 것은 의료시설에서도 이렇게 차별이 높게 나왔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특수학교라든가 아니면은 일반 학급 입학할 때 굉장히 또 이 부분에 있어서 서비스 차별 경험이 많이 있었고요. 그리고 보육 및 복지 쪽에 있어서도 보육시설 쪽에서도 뭐 역시 서비스 차별 경험이 굉장히 많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자, 지금부터는 이제 발달장애인들에 대한 실태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발달장애인 같은 경우에는요, 먼저 경기도하고 전국을 비교해 봤을 때 가장 확연하게 차이나는 것은 바로 교육 내용의 부족함입니다. 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여기 보시면은요, 다른 수치는 뭐 그렇다 치더라도 교육 내용이 부족하다가
경기도가 특별히 높게 났다라는 것은 우리가 좀 더 고민을 해보고 경기도에서 좀 더 신경 써야 될 사항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발달장애는 우리가 지적장애하고 자폐성 장애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장애 유형별 학교 생활의 어려움을 보면은 거의 비슷한데요. 가장 큰 거는 일단은 수업 내용의 이해가 좀 어렵다라는 거, 그리고 친구들의 이해 부족으로, 장애 특성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놀림, 이런 것들이 학교 생활에 어려움을 초래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또 이 부분도 굉장히 심각한데요. 우리 전국하고 비교해 봤을 때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발달장애인들이 방과 후에 낮 시간에 집에 혼자 있는 경우의 빈도가 매우 높았습니다. 그리고 가정이나 이렇게 집에서 이렇게 부모 및 가족하고 보내는 경우도 높았고요. 그 이야기는 그만큼 경기도 안에서 방과 후에 낮 시간 동안에 특별히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부족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유치원이나 학교 방과 활동이 전국 수준에 비해서 비율에 비해서 경기도가 확연히 떨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좀 더 방과 후에 우리 발달장애인들을 갈 곳이 진짜 부족하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었고요. 따라서 이제 장애 유형별로 향후 보육 및 교육 시에 가장 필요한 점들이 무엇인가를 봤을 때 먼저 보육시설 자체를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고 발달 재활 서비스가 필요하고 또 아까 나중에 이제 포커스 그룹 인터뷰에서도 지속적으로 나오지만은 특수 교육 및 보조 인력을 증원하는 것, 인력 지원, 그리고 학교 안뿐만 아니라 학교 밖에서도 학습적인 도우미 지원,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한 우리가 발달장애인들은 또 평생교육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평생교육에 대한 욕구가 높은 데 비해서 굉장히 이용한 빈도는 거의 10% 내외입니다.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거의 90%대인데 그래서 이 장애인 평생교육도 굉장히 부족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성인기에 또 평생교육은 어떤 영역에서 이용하는 것을 주로 봤더니 주로 이제 의사소통이라든가 아니면 개인생활이라든가 아니면 직업이라든가 그리고 가장 많이 이용한 거는 아무래도 여가 스포츠 부분에 있어서 평생교육 이용 경험이 가장 많았다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앞으로 어떤 부분에 있어서 평생교육이 필요할 것인가를 봤을 때는 개인생활에 대한 역량 강화 프로그램, 이거에 대한 욕구가 제일 많았습니다. 저희가 매뉴얼의 주안점을 잡는 것도 이 부분이고 자립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도 바로 이 개인생활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다음 건강유지에 대한 거, 그 다음에 대인관계에 대한 거, 그 다음에 직업 적응 및 직업 능력 향상에 대한 거,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우리가 평생교육에서 좀 더 신경 써 나가야 될 부분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요, 직업훈련 경험 여부를 보시면은요, 역시 전국 대비해서 경기도가 좀 떨어지고 있고, 그리고 실제 직업훈련을 하지 않는 경우가 약 한 75%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직업훈련 분야를 보시면요, 압도적으로 제과 제빵 분야가 많습니다. 이른바 이제 바리스타 과정이나 제과 제빵 쪽 이렇게 같이 하는 것인데요. 이제 이 부분은 사실은 직종이 거의 다 찼습니다. 또 노인 분야에서도 이 부분을 활발히 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장애인들을 위한 어떤 특수 직종이라든가 아니면 좀 틈새 시장을 공략한다라든가 해서 새로운 직종 개발을 좀 더 해야 될 시기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장애 유형별로 봤을 때 직업 위주로 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일단은 보조 인력입니다. 근로지원인 및 직무지원을 좀 더 확대 배치하는 거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고용주의 인식을 개선을 하고요. 그리고 또한 중요한 것은 장애인들의 개별적인 장애 특성을 고려해서 근무 시간이라든가 작업 환경을 좀 개인에게 맞게끔 수정하는 게 필요하고요. 무엇보다도 취업 유지를 강화시킬 수 있는 다양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장애 유형별 가족이 경험하는 가장 큰 어려움, 아마 여러분들께서 공감하실 것입니다.
미래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이 가장 높습니다. 일단 미래에 무엇을 준비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정보가 없고, 그리고 발달장애인들이 쉽게 빨리 건강이 악화돼 오고 있다는 거, 그리고 미래에 대한 정보, 지식 부족, 이런 부분들이 가장 큰 어려움으로 나왔고요. 그 밖에도 또한 우리가 돌봄에 대한 심적 스트레스도 높았고, 무엇보다도 부모 사후에 자녀를 돌볼 수 있는 사람이 부재하다라는 것, 이것이 가장 큰 어려움으로 지적이 되었습니다. 또한 우리가 발달장애인들이 그런 미래에 가장 걱정되는 게 무엇인가 했을 때 제일 중요한 건 장래 재정 문제입니다. 이거를 이제 비장애 형제나 다른 사람들에게 맡길까라고 이렇게 봤었을 때도 이 부분을 어떻게 하면 보다 안정적으로 맡길 수 있을지, 이 부분에 대한 고민들을 굉장히 많이들 하고 계셨습니다. 자, 그리고 또 여기에 대해서 일상생활에 대한 지원 문제, 취업 문제에 대해서 많은 걱정들을 하고 계셨고요. 그리고 또 장애 유형별로 우리가 또 미래계획 세우기 위해서 어려운 점 뭔가 하니, 일단은 재정적인 어려움,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제일 어렵다라는 거, 그리고 정보를 모르겠고 들어본 적도 없고 이걸 어디서 누가 도와줄지, 정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려움이 있다라는 걸 제일 많이 호소를 하셨습니다. 자, 이상으로 우리가 뇌병변 장애인과 또한 발달 장애인들의 현재 실태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이번에는 보호자에 대한 인터뷰를 통해서 나왔던 내용들을 갖다가 저희가 조금 요약적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학령기 뇌병변 장애인들 같은 경우에는요, 일단 장애 자녀 생활 적응 위해서 필요한 점은, 먼저 비장애 형제에게, 비슷비슷한 또래인 비장애 형제에게 장애의 개념을 어떻게 이해시킬 것인가 하는 것들, 그리고 학교 생활에서 교사가 어떻게 통합적인 분위기를 유도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고, 또한 비장애 또래 친구들이 장애 특성을 이해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것이 매우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또한 장애 자녀가 자립을 위한 필수 조건으로는 일단 가정과 학교 간의 어떤 소통을 통한 일관성 있는 개별화 교육, 우리 IEP 교육 이런 데 참석하시잖아요. 이런 것들을 좀 더 강화하는 게 필요하고, 또한 우리가 동성애 부모를 통한 가정 내 자립생활 훈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주로 우리 활동보조인이나 주된 보호자가 엄마인데, 남자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면도하는 것도 필요하고 또 목욕하는 방법도 다를 것이고, 이렇게 동성애 부모를 통해서 평상시에 자립생활 훈련하는 것이 매우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또한 아까 연구 결과에서 봤던 것처럼 방과후 프로그램을 활성화해서 보다 이 사교육 부담을 좀 더 감소시켜주는 것이 필요하겠고요. 따라서 정책 건의사항으로는 좀 더 이제 학교가 개별 맞춤이 아니라 어떤 전체적인 운영에 초점을 맞추는 좀 보수적인 분위기였는데, 이런 보수적인 학교 교육 체계를 개선을 하고, 또한 장애 관련 정보를 좀 더 일원화된 곳, 한 곳에서 제공해 줬으면 좋겠고, 장애 부모를 위한 심리 상담 서비스를 제공해 줬으면 좋겠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청소년기입니다. 청소년기에는 학교에서도 이 아이들의 개별적인 능력에 맞는 개별화 서비스가 부족한데, 이런 부분을 좀 더 채워줄 것과, 또 이제 청소년기가 되면 아이들이 등치가 커집니다. 그래서 이제 부모님들이 없고 이렇게 이동하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편의시설 제공, 또 이동 지원을 포함한 다양한 편의시설 제공이 필요하고, 또 학교 안에서도 좀 더 이제 어린아이가 아니기 때문에 보호자가 일일이 쫓아낼 수 없는데, 이런 신변 처리를 좀 훈련하거나 지원하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겠고요. 또한 이러한 장애 자녀의 자립을 위해서 필요한 것은 활동지원사든 이런 보조인력을 활용하는 것, 그리고 이제는 성별의 확연히 차이가 나고 2차 성징이 다 되었기 때문에 목욕이나 이런 개인위생을 통한 이런 서비스 제공, 이런 것들이 서비스 형태로 제공이 된다라는 거, 문화여가 등 정서 지원 필요, 서비스가 필요하다라는 거, 그리고 장애 자녀뿐만 아니라 우리 장애인 가족들이 휴식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이와 관련해서 정책적 건의 사항으로는 의료비, 굉장히 우리 청소년기 아이들 같은 경우에
발달장애 아이들 치과 치료 간단한 거 하려고 해도 전신 마취해야 되고 돈이 많이 들잖아요. 이런 의료비 지원, 24시간 상담 전화, 그다음 활동 지원 제도를 좀 더 개선을 해서 활동 지원사들의 어떤 처우 개선과 함께 역량 강화, 그다음 가족 활동 지원 제도 인정, 이런 것들 말씀해 주셨고, 보장구 지원 제도, 이건 뇌병변 쪽에서 많이 말씀해 주셨고, 현재 있는 주 단기 보호센터의 기능과 역할을 보다 강화해서 훈련을, 자립생활 훈련을 할 수 있는 곳으로 해 나가자, 이런 얘기해 주셨습니다. 그럼 성인기 이제 뇌병변 장애인 보호자들 인터뷰 결과를 의하면 경기도 내에는 장애인 이용시설 자체가 부족하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뇌병변 장애인들은 서비스에서 제외된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역사회 내에서 살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셨고, 따라서 지역사회 내에서 살 수 있도록 돌봄 및 의료적 지원 서비스가 필요하다라는 거, 그리고 장애인 가족을 지원해주기 위한 정책들의 개선이 필요하다라는 거, 그리고 중증 와상 장애인들을 위한 평생교육 프로그램, 이건 이제 가정 내에서 할 수 있는, 그리고 특히 4차 산업을 활용해서 VR이라든가 뭐 이렇게 앱을 활용한다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더 많이 개발해 줬으면 하는 이야기가 있었고요. 정책 건의사항으로는 역시 보조인력, 그리고 경기도 내 뇌병변 장애인 비전센터 건립, 경기도 내 장애인 기관의 증설, 그리고 기존에 있는 주간 보호센터의 기능을 강화하고, 특히 장애인의 조기 노화 특성을 고려한 서비스 계획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제는 성인 발달장애인 보호자들입니다. 장애인 자녀에 대한 장래 계획과 관련해서 여쭤봤을 때 가정 내에서 돌볼 예정이다, 이런 이야기가 제일 많았었고, 그 다음으로는 지역사회 내에서 그룹홈을 관리하는 어떤 보조 인력을 활용해서 이렇게 공동체 생활을 해나갈 생각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장애 자녀가 자립을 하기 위해 필수 조건은 어떤 것들이 필요한가 여쭤보았더니 활동 지원사 등 역시 보조 인력의 활용, 그다음 직업, 평생교육, 그리고 자립생활 교육 및 훈련, 그리고 의료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에 따른 정책적 건의사항으로는 우리가 이제 경기도 내에서도 지자체별로 장애인복지 서비스가 차이가 많이 납니다. 따라서 지자체별로 장애인복지 서비스의 격차를 해소시켜주고, 활동 지원 제도를 개선해주고, 또 성년 후견 제도를 개선해줄 것과 장애인 주거급여 제도를 좀 개선을 해서 정말 이 부모 사후에라도 우리가 장애 자녀가 안전한 공간에서 생활할 수 있게끔 해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다음 비장애 형제 인터뷰는요, 굉장히 또 좀 내용이 틀린데요. 장애 형제가 자립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지원이 뭐가 있을까요? 라고 물어봤을 때 일단 자립생활을 위한 훈련이 필요하다, 그리고 보조인력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앞부분과 비슷합니다. 하지만 또 여기서 이 친구들이 중요하게 얘기한 것은 사회적 관계망을 확대해 주는 게 필요하다고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즉 그 얘기는 또래 집단이라든가 또래 집단의 친구라든가 아니면은 비장애 또래 친구, 이런 친구들을 만들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또래 친구들이 없을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 이 장애 형제들이 비장애 형제들에게 많이 의존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되게 필요한 지원이라고 말씀했고, 비장애 형제로서 느끼는 점은 부모 사후에 대한 책임감을 부모가 말하지 않아도 크게 압박감을 많이 느끼고 있었습니다. 당연히 내가 부모님이 안 계실 때 내가 책임져야겠다라는 것을 다 암암리에 생각을 하고 있었고, 또한 장애인식 개선 교육이 지역사회에 너무나 필요하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어릴 때 본인이 장애 형제 때문에 상처를 받은 적도 있지만은 우리 비장애 형제들은 그뿐만이 아니라 이 장애인에 대한 잘못된 인식이나 왜곡된 인식 때문에 우리의 장애 형제가 상처받을까봐 그게 더 걱정된다라는 이런 인터뷰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장애인식 개선을 위해서는 특히 비장애인과 장애인이 함께하는 통합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 매우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해줬고요. 정책 건의사항으로는
장애인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교사를 보다 증원해 줘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교과 내용에 있어서도 보다 실용성 있는 교육 내용을 강화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짚어주셨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전문가가 자문해 준 자문 내용 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전문가분들은요, 자립지원에서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은 일단 일상생활 훈련, 그 다음 주간활동 서비스, 평생교육, 그 다음에 그 밖에도 이제 장애인 당사자와 양육을 담당하는 가족을 각각 지원해야 된다라는 거, 그 다음에 어떤 홍보가 늘 부족한데 이런 거에 대해서 시군구에서 개별적으로 알림 시스템을 가자라는 거, 우리 이제 안전 재난 문자 오는 것처럼요. 그 다음 우리가 최중증 장애인들 같은 경우에는 보안 대체 의사소통 기구를 활용하자라는 거, 그리고 이런 시스템을 갖추는 게 필요하고 부모교육, 직업교육, 취업지원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말씀해 주셨고요. 이 자립지원을 위해 우리가 환경적으로 변화가 필요한 부분들에 있어서는 먼저 지역사회 내 학교, 강동소, 기관 간의 협력이 필요하고요. 또한 자립지원을 위한 사회적 환경 조성이 필요하고요. 무엇보다도 생애 주기별로 환경적 지원들이 필요한데 영유아기 시절은 장애 진단 및 치료, 학령기에는 치료와 학습, 그 다음 청소년기에는 정서지원과 학습, 성인기에는 일자리, 노년기에는 여가와 건강, 돌봄 등 전 영역에 있어서의 체계적인 지원,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주셨습니다. 또한 다양한 장애 영역을 포괄해서 이용이 편리한 우리 이른바 유니버셜 디자인 설계가 필요하다고 말씀해 주셨고요. 그러니까 이건 장애인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비장애인들도 다 함께 편리해지는 그런 디자인이죠. 그 다음 개인별 맞춤 지원이 충분히 제공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라는 거, 그 다음에 학교, 관공서, 지역사회가 함께 블록체인처럼 통일된 어떤 플랫폼이라든가 정보체계 구축, 그리고 졸업 이후에 지역사회에서의 자립기관의 확충이 필요하다고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또한 장애인 가족 지원 시 이건 전문가의 입장에서 좀 어려운 점들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먼저 장애 당사자의 장애 정도 차이, 그리고 장애 부모의 협조도 차이가 참 어려운 점이라고 얘기했었고, 또 부모하고 자녀가 지나치게 애착되어 있을 때 어렵고, 그리고 장애 수준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이해하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한 어려움, 또 불안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어려운 것이라 얘기를 해주셨고요. 또한 장애 자녀의 성인기 이후에 그 가정과 같은 기능을 하는 그런 기관들이 부족하다라는 거, 그리고 전반적인 생활 속에서 좀 세심한 지도 및 관리, 보조 인력의 관리가 필요하고, 지금 이제 활동 지원사에 좀 시간을 더 확대하는 게 필요하다는 얘기하셨고, 그리고 긴급 상황에 자녀를 돌봐줄 서비스가 한정적이고, 그리고 또 우리가 장애 학생에 대한 이상과 현실에 대한 격차가 높아서 또 장애인들에 대해서 올바른 직업관을 심어주기 굉장히 많이 어렵다라는 이런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 다음 장애인 지원 매뉴얼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이렇게 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지역사회의 활동에 대한 매뉴얼이 좀 들어갔으면 좋겠고, 굉장히 또 앞으로 앱이라든가 스마트폰 통해서 쉽게 접근할 수 있으면 좋겠고, 장애인 부모님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거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견을 매뉴얼에 일부 반영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가족의 미래 자립을 위해서 현재 이제 우선적으로 현 시점에서 준비될 게 무엇일까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장애 수준이 좀 비슷한 가족들이 좀 공동으로, 혼자 하면 굉장히 어렵거든요. 경제적으로도 부담이 많이 되고요. 그래서 공동으로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일상생활 지원, 그리고 의사소통, 훈련 이런 것들이 필요하겠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의존적인 관계를 보다 좀 약화시키는 게 필요하고, 또 가정에 대한 역할을 대체할 수 있는 그런 공공기관이 있어야 되겠고, 또한 우리가 변하는 시대는 굉장히 정보화 시대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실생활에서 활용할 수 있는 정보화 교육이 필요하고, 무엇보다도 경제적 자립을 할 수 있는 지원이 필요하다라는 거, 그리고
또 장애 정도와 생애 주기별로 현재 우선적으로 준비해야 될 핵심 역량이 다른데 초등학교 때는 일상생활 능력 이런 데 중점을 두었다라고 한다면은 중학교 시기에는 진로를 위한 준비, 고등학교 시기에는 취업을 위한 준비들로 이렇게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형제 자매의 어떤 관계라든가 장애인 가족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들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또한 우리가 이제 마지막으로 최중증 장애인들의 자립생활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점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먼저 개별적인 돌봄의 필요도에 따라서 돌봄 체계를 세분화할 것이 필요하겠고요. 그 다음 자립생활이 어렵다고 생각하는 좀 이런 최중증 장애인도 얼마든지 활동 지원사라든가 직무보조인 등 보조인력을 통해서 지역사회 내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거, 그리고 지역 내 좀 평생교육 체계가 필요하다라는 거,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신의 삶 속에서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예,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집 내부 시설에 대한 리모델링도 필요하고, 또 뇌병변 중복 장애인에게는 인적 지원과 소득 보장이 필요하다라는 거, 그리고 또한 어떤 상시에 전문적인 컨설팅을 해줄 수 있는 기관이 필요하고, 또한 우리가 성령 후견인 제도의 개선 및 활성화가 필요하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매뉴얼 활용 방법입니다. 먼저 목적은 부모님들께서 직접 생애 주기별로 활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졌고요. 이 매뉴얼의 구성을 보시면은 뇌병변 장애인과 발달 장애인을 구분해서 했고, 생애 주기별로 자립생활 훈련을 좀 구분해 넣어봤고요. 일상생활, 건강생활, 사회생활 등 영역별로 구분을 해보았습니다. 또한 단계별 체크리스트 형태로 작성을 해서 장애 정도에 따라서 할 수 있는 부분까지 단계별로 훈련하도록 하였고, 뇌병변 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건강지원에 필요한 방법들이 좀 많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발달장애인들 같은 경우에는 도전적 행동에 대한 대처법을 몇 가지 넣어봤고요. 또한 최중증 장애인들을 위한 지원 인력이 직접 교육교재로 활용해도 무방할 정도로 최중증 장애인들을 지원하는 방법에 대한 내용을 더 넣어봤습니다. 그리고 일상에서 생활하는 쉬운 용어로 좀 더 이렇게 표 형태로 만들어서 시각화시켰고요. 그래서 뇌병변 장애인 부분에는요, 신체활동 지원, 식사보조, 식사자세보조, 또 질환별 식사 등, 그 다음에 개인 위생관리, 뭐 침상에서 머리 감는 거라든가 등등, 뭐 면도 등등, 투약관리, 건강지원, 특히 이제 기저귀 사용하는 부분들, 옷 입기, 이동지원, 안전한 주거환경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리고 또 재난관리 부분들, 그 다음 의사소통, AAC 활용하는 거, 그 다음 발달장애인들은 부모사후 체크리스트, 이거는 뭐 아마 공동적으로 보실 수 있겠고요. 활용이 가능할 겁니다. 그리고 도전적 행동을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지역사회 시설 이용하는 걸로 해서 약국, 병원, 은행, 우체국, 그 다음에 금전 관리하는 거, 그 다음에 휴대폰 사용하는 거, 식사 준비하는 거 관련해서 식품을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보관할지, 그 다음에 싱크대 위생관리 어떻게 할지, 또 일상생활 관련해서는 청소하고 빨래하고 쓰레기 분리수거 어떻게 하고 물건 고치러 어디에 가고 이런 것들, 외모 관리하는 법, 외출하기 전에 어떤 부분들의 안전을 확인해야 될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매뉴얼에 담아봤습니다. 그리고 공통영역으로 문화여가를 어떻게 지원할지, 그리고 중복장애인들하고 의사소통하는 법, 그리고 학교생활과 직업훈련에 대한 부분들을 일부 담아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연구를 통한 이제 결론 부분입니다. 먼저 연구에 있어서 많은 제한이 있었는데 가장 큰 제한은 역시 코로나19로 인터뷰 참여 인원이 당일 자가격리가 되거나 이런 일들이 있었고, 그래서 여럿이 모일 수 없어서 질문지 형태로 대체하는 경우가 있었고요. 매뉴얼 자료에 있어서 뇌병변 쪽엔 정말 기존 자료나 정보가 매우 부족했었다라는 거, 그리고 자립생활의 범위가 너무 넓어서 전체를 다 포함하지 못했고 일부 필요한 부분들만
취업을 하고 또 인지가 있는 부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공통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연구 범위에 있어서는 좀 이렇게 이 경기도에 제한됐기 때문에 타 시군구까지 적용하기 무리가 있고, 사실은 우리가 전년도 기간 서비스 현황이나 이런 자료를 좀 더 첨부하려고 했는데, 전년도에도 이제 아프리카 돼지열병으로 인해서 서비스가 많이 제한됐었기 때문에 바로 전년도 2019년도의 이용 실태에 대한 조사는 제한적이어서 의논조사로 대체할 수밖에 없었고, 생애주기 전체가 아니라 자립생활에 대한 훈련의 핵심이 되는 학령기, 청소년기, 그리고 성인기까지로 연구 범위를 제한하였습니다. 이상의 연구를 통해서 저희가 이제 도출한 결론을 보시면요. 첫 번째 중요한 것, 가장 중요한 것은 보조인력에 대한 지원입니다. 이를 통해서는 활동지원사 시간 추가가 필요하고, 또한 중증장애인 지원 시 활동지원사들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중증장애인들의 기피하는 현상을 해소해야겠다라는 거, 그리고 최중증 장애인을 위한 활동지원사의 역량 강화가 반드시 필요하고, 특수학교 교사 및 수업 지원 인력의 증원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제 노인으로 넘어가면 장기 요양 정책으로 가게 되는데, 장기 요양 정책을 좀 더 보완할 필요가 있습니다. 장애인 조기 노화에 따라서 장기 요양 서비스를 조기 이용할 수 있도록 기회를 확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금은 노인성 질환이 인정될 경우에만 가능하죠. 그리고 활동지원 서비스에서 장기 요양 서비스로 전환 시에 시간이 대폭 감소되는 현상에 대해서 보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보장구 관련 대여 서비스 혜택이 있는데, 노인 장기 요양에서는 보장구 대여 서비스가 있는데, 장애인들도 다양한 보장구들을 이렇게 좀 무료로 대여할 수 있는 이런 서비스 적용이 좀 필요하고요. 활동지원 서비스하고 장기요양 서비스 어떤 연동이 좀 필요한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또한 생애 주기별 자립생활 훈련이 필요한데요. 스스로 훈련이 가능한 학령기부터는 생활 연령에 맞는 자립생활 훈련이 필요하고요. 이렇게 생애 주기별로 단계식 훈련을 통했을 때 성인기 자립생활을 사전에 준비할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또한 가정과 학교, 유관기관들이 서로 연계하고 협력을 함으로써 체계적인 훈련 시스템 구축이 필요합니다. 자, 그 다음 커뮤니티 케어의 실현입니다. 다들 우리 아이들이 성인이 되었어도 지역사회에서 함께 더불어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기존 주간보호센터나 주간활동 서비스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겠고요. 주단기 보호시설에 독립생활을 준비하기 위한 어떤 인큐베이터로서의 어떤 역할, 이런 훈련을 할 수 있는 시설로서 적극 활용하자라는 그런 의견이고요. 또한 우리가 지역사회 내에 있는 주단기 보호시설에서 긴급 돌봄 지원 서비스를 보다 확대해 나가자라는 이야기가 있었고요. 또한 지역사회 내에 소규모 평생교육센터를 좀 운영해서 동네에서 우리 장애인들의 문화여가 생활을 좀 손쉽게 누릴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겠고요. 또한 지역사회 내에 기존에 있는 문화여가 생활을 비장애인들과 함께 향유할 수 있도록 장애인에게도 시설 개방을 해주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또한 가족지원 정책을 보다 강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가족들의 삶이 보장될 수 있도록 휴식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또한 우울증이라든가 스트레스 감소를 위한 상담 서비스, 특히 비장애 형제 대상으로 장애에 대한 이해교육과 상담 및 정서 지원 서비스 제공이 필요하겠고요. 부모사후 성년 후견 제도를 보완하고 홍보하고요. 또한 가정 내 자립생활 훈련과 관련된 부모 교육을 강화해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장애인 복지 정책 쪽으로는 장애인 주거복지 정책이 개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즉 어느 정도 재산이 있으면은 장애인에게 주거급여가 안 되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먼저 좀 주거복지 정책부터 개선이 필요하겠고, 의료복지, 의료비 지출이 많이 되는 거, 이런 부분들에 대한 개선, 그 다음 기존 바우처 제도를 보완하고 이 기존의 바우처를 통합 적용함으로써
장애인들이 본인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장애인 복지 정책이 보완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이상으로서 우리 경기도 장애인 그 가족들의 어떤 자립생활 지원을 위한 연구 보고서에 대한 성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비록 부족한 점은 많지만 또 이것이 하나의 우리가 자립생활을 위한 첫걸음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무엇보다도 한번 이 매뉴얼이 이제 제작되고 배포가 되면은 이걸 가지고 가정에서 머리 감기 훈련 하나라도, 그리고 장에 데리고 갈 때에도 장 볼 때 어떤 물건을 고르는지 하나하나 이렇게 가르쳐 가면서 나중에 자립생활을 좀 지원할 수 있게끔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좀 많이 고민하고 또 더 나은 교재들이 계속해서 개발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이상으로서 성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발표를 해주신 김민영 교수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발표를 끝까지 들어주신 가족분들 그리고 기관 관계자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향후 본 연구 자료와 결과물들은 저희 센터 홈페이지에 게시할 예정이니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연구 결과 관련해서 궁금사항이나 또 이런 것들이 있는 분들께서는 저희 센터로 연락 주시면 언제든지 응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연구 결과 보고회를 끝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저희 경기북부 장애인가족지원센터는 장애인 가족분들의 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